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예쁜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에야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파랑색이 싫고 분홍, 보라, 연두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도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제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고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바라기도 하셨겠죠. 그리고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사람은 누구나 눈에 고운 것, 예쁜 걸 좋아하게 돼 있어. 그게 본능이야.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는 눈도 중요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예쁘다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말은 옳은 말이었죠. 하지만 젊은 제가 타고난 취향을 거스르면서까지 들을 말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엄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을 많이 경계하시는 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아빠와 자주 다투셨거든요. 아빠는 본인이 겪은 경험한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실증주의자였어요. 반면에 엄마는 직감과 느낌, 그리고 운명과 관상 같은 것을 신봉하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진 것인지 의아했지만 여튼 완전 다른 두 사람이 적절히 섞여 제가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엄마, 나도 직감과 느낌으로 좋아하는 거라니까. 눈에 예쁜 게 기분도 좋게 하고 인상이라는 게 괜히 있겠어? 엄마도 그거 믿어. 인상이라는 거 과학이지. 근데 아들은 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겠거니 하는 거잖아. 인상은 엄마가 더 관심 있게 챙기고 본다. 모르니? 왜 모르겠습니까?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신봉하는 엄마가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시끄러운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사람 인상 가지고 평가한 게 말이 나서 상대방이 달려들어 엄마 머리끄댕이 잡을 뻔한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빠가 절대 금지를 시켜 따로 발설은 안 했지만 엄마의 그 인상학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다시 불거졌습니다. 엄마가 보험을 시작하셨거든요. 아마 관상, 사주 이런 것을 같이 공부하던 분들 중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몇 번 엄마가 봐준 고객 관상이 들어맞는 것을 보고 아예 그걸 무기로 업계에 뛰어들어보라 한 거죠. 마침 아빠의 일이 좀 기울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저는 돈을 많이 쓸 시기였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보험 일을 하면서 엄마는 돈도 버셨고 관상에 대한 믿음도 확고해지셨습니다. 이건 틀리지 않아. 어쩜 관상이 애매하다 싶으면 보험 유지도 안 하고 그러니 그래? 어휴, 이거 이길 거 없어. 솔직히 그렇게 맹신하는 엄마를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내 인생에 영향 줄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가 신경을 쓰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바로 제가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켰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 버릇 못 버리고 저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일단 아름답지 않으면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인사시킨 그 여자는 제가 3년을 사귀면서 4명까지 다 확인을 한 상태였고요. 안팎이 똑같이 아름답다는 확신에 결혼을 결심했고 인사를 시켰는데 글쎄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걔 눈 주변 흰자가 번들거리고 코끝이 뭉툭하게 떨어진 게 딱 뒤통수 칠상이야. 그리고 입과 보조개 옆에 살이 애호박 마냥 뭉쳐있는 거 그거 도화살이다. 얘, 너 여전히 보기에 예쁜 거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는데 결혼은 아니야.
그냥 연애 잘했으면 결혼은 너랑 합이 맞고 관상 좋은 여자랑 해. 엄마, 좀 적당히 해요, 제발. 좀 적당히.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엄마가 관상 얘기를 하면 아빠가 한 번씩 거참하면서 버럭은 하셨어도 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웃으면서 우리 집에 관상쟁이 있어서 이상한 사람한테 걸릴 일은 없겠다며 엄마 편을 들어줬죠. 그런데 엄마가 제 결혼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악담을 할 줄도 몰랐고요. 화가 버럭 나더라고요. 참기가 어려워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퍼부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그 생각이 고루하고 쓸데없다는 것에서부터 무슨 말을 하건 그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관상 얘기, 인상 얘기, 사주 얘기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하면 모자 인연 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부모님은 모두 너무 놀라셨고 그 이후에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엄마는 아내를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내 앞에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제 눈에 몇 번이나 아내를 뚫어지게 훑어보는 걸 들켜 제가 한 소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엄마를 갸웃거리게 하는 일이 결혼 몇 개월 후에 벌어졌습니다. 뭐랄까, 그 광경을 보며 저와 아빠는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뭐랄까, 서로 상극인데 너무 반대편에 바짝 붙어 있다가 오히려 철썩 달라붙은 원위의 자석 같지 않냐? 그러게요. 집사람이 저럼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는 연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면서 새아가가 저런 성향인 걸 몰랐다고? 전혀 몰랐어요. 진짜 의외네. 저와 아빠를 당황하게 만든 제 아내의 특이한 건 바로 아내 입에서 나온 관상, 운명, 사주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보다 한술 더 떠서 기운, 운명, 방위, 풍수 이런 얘기까지 해대는데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화분은 잎이 넓잖아요. 이건 부엌에 있어야 기운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많은 식물이니까 불이 많은 부엌에 있어야 서로 보완되고 화기운과 수기운이 상승할 것 같은데요. 기운? 너 그런 거 믿니? 사람들이 과학 발전에 의지하기 전엔 다 여기에 의지했잖아요. 저는 그 오랜 세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법칙과 흐름에는 다 그 뜻과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지혜라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신봉해서 삶을 거기에 묶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 가득한 세상에서 도움받는 건데요, 어머, 난 네가 그런 생각하는 줄도 몰랐다. 세상에 관상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더니 네가 그렇구나. 제가 겉관상이랑 속관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어머니, 이번 주는 어머니 일주일에 몸이 상하실 수 있는 게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다닐 때 특히 조심하세요. 흡사 점쟁이 말 같은 아내의 말에 저와 아빠는 어이없어 했고 엄마는 반신반의했던 그 주였어요.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게 있는 건지 글쎄 엄마가 정말 집 앞에서 넘어지신 거 있죠. 무릎을 크게 다쳐 가벼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병원 침대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관상을 잘못 봤나 봐. 너 새에게 하는 말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들어. 걔 예사애가 아니다. 근데 참 이상해. 도화살이랑 뒤통수 칠관상이 아주 확실히 들어가 앉았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도끼 눈 뜨고 바라보던 엄마까지 화르륵 녹인 아내였습니다. 헌데 저희 엄마보다 간혹 더 심하게 구는 부분이 있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이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아내도 동네는 다르지만 강남 근처라서 저희가 신접 살림을 서울에 차렸거든요. 둘 다 지하철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조금 무리를 해서 간신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일산으로 이사 가자. 우리 둘 다 강 아래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별로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 결혼 전에 죽어도 강남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대출 땡기고 다 긁어 모아 집 한 건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이번에 승진 확실했는데 미뤄졌고 나도 100%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 어그러지고 이거 집터 문제야. 느낌이 왔어. 아니, 그게 간단하게 호텔방 옮기고 그런 정도 일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 여기 팔고 일산으로 옮기면 엄청 손해보는 거 알지? 여기 전세 주고 일산에서는 주택 살자. 그러면 크게 손해 안 보고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 주택? 갑자기? 아니, 언제는 보안 요원에 CCTV 다 있는 아파트가 안전해서 좋다며. 그거 살아보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감시받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그것 때문에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뭐 챙겨 입게 되고 오히려 귀찮아. 누가 내 일거수일투족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그리고 주택도 안전해. 내가 무슨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는 것도 아니고 주택단지 가자는 건데 뭐. 아이,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제가 계속 아내 말에 수긍을 않고 민기적거리자 결국 아내는 살짝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곧 아이도 낳아야 하잖아. 나 여기 너무 비인간적이고 애들이 기계처럼 지내야 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일산 그쪽이 학군도 좋고 애들 공부랑 놀이 병행하기도 좋대. 그리고 파주 가깝고 서해로 넘어가기도 좋잖아. 애들 데리고 자연으로 놀러 다니기도 여기보단 거기가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모저모 다 고민하고 알아보고 우리 기훈이랑 맞춰보고 한 거니까 가자, 어?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계속 싫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사는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대중교통 시간과 아내가 가고 싶어하는 일산에서 회사까지의 시간도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직통 버스 타는 곳까지 조금만 일찍 나가면 충분히 출퇴근 가능하다며 절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아내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간 집을 포기, 일산으로 옮겼습니다. 집도 아내가 골랐는데 주택 단지에서도 가장 안쪽, 다른 집과 좀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웃들과 불가근 불가원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며 아내는 좋아했지만 저는 좀 탐탁지 않았고요. 특히 저희 바로 전에 있는 집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길이 딱 200m 정도는 가로등도 없었거든요. 해 떨어지면 어두워지는 것도 싫고 골목 안으로 살짝 들어간 위치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그 모든 조건이 아내에게는 그 집을 고르고 사야만 했던 조건이 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내에게 살짝 불만을 가질 때쯤 그 불만이 쏙 들어가는 일이 몇 개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무역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은 아니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시스템이나 직급 체계는 공무원에 가까운데 운영되는 형태는 사기업인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번 승진해서 밀리면 이후의 진급 체계가 좀 많이 꼬입니다. 한마디로 밀려나서 한직으로 점점 흘러가고 그렇게 버티다가 퇴직 맞이하는 게 순서거든요. 사실 일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제게는 모두가 확실하다 생각했던 승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장난처럼 저를 승진 후의 직책으로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다들 몹시 당황해서 저를 오히려 피해 다닐 정도로 어이없는 이유와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은 척을 하기는 했지만 저 역시 충격이 컸어요. 사실 아내가 일산으로 가자고 했을 때 가지 않을 100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딱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거든요. 집터 때문에 제가 승진해서 밀려났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는 말이기는 한데 그때 저는 그 말이라도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분노할 대상을 찾던가 핑계를 댈 곳이 너무나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게도 일산으로 이사를 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아 글쎄 승진이 돼버린 거 있죠. 그것도 떨어졌을 때보다 더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승진해서 떨어진 게 시스템 오류였거든요. 회사 창립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다들 뭐라고 반응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이없는 이유 맞죠. 그런데 이게 기업 체계라는 게 있으니 시스템 오류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시스템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오류를 다 수기로 잡아서 바로 잡는 절차를 했다네요. 그렇게 제 누락이 발견되고 뒤늦게 조치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얼떨떨한 와중에 아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둘 다 강 아래에 있는 게 안 좋아. 집터 문제라고. 이제 당신 다 잘 풀릴 거야. 아니나 다를까 승진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가 자기 말 들으니 얼마나 좋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사다마 세옹지마라는 말이 맞는 듯 제 승진에는 한 가지 조건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은 승진이니 취해진 조치 같았어요. 승진을 하는 대신 지방 분원에서 3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가야 하는 곳이 충청도 언저리만 되었어도 좋았을 텐데 글쎄 목포까지 가야 했어요. 그렇다고 지방으로 가는 게 싫어 기회를 놓치는 것도 어이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고민하다 아내에게 의견을 구했어요. 세상에, 고민할 걸 해라. 당연히 가야지. 당신은 물이 가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뭐가 걱정이야? 장거리 연애하는 연인처럼 불안해할 것도 아니고 주말 부부 하면 되지. 안 그래도 나도 지방 발령 의사 있냐고 오늘 얘기 들었어. 뭐? 아이, 당신은 어디로? 나 영월. 영월? 강원도? 아니 뭐야, 대한민국 대각선 끝과 끝이잖아. 아이 거절해. 안 한다고 해. 나 가겠다고 했는데? 뭐? 아이 그러면 당신 진짜 영월 가서 살겠다고? 여보, 우리 이 집 이사한 지 3달이야. 그런데 3달 만에 나는 목포로, 당신은 영월로. 그게 말이 돼? 이 집 그러면 주중에는 비워두라고? 어차피 월세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어때? 그리고 당신도 나도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거고 구내 식당에서 밥 먹을 거고 여기서 출퇴근하는 일주일 차비 주말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쓴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야. 여기서 살림하면서 쓰는 비용만큼 더 저축할 수 있잖아.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언제까지 젊어? 지금 한창 때인 것 같아도 곧 우리 소득 공백기 와. 그 사이에 바짝 벌어서 우리 써야지, 애 낳고 키워야지, 부모님 도와드려야지. 거기에 우리 노후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당연히 지금은 떨어져 살더라도 돈 버는 게 먼저 아니겠어? 구구절절 들어보면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이는 없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커리어와 돈을 생각해서라도 지방 발령을 고집했고 저 역시 승진의 기회를 잡으라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평소 그렇게 경멸했던 점집도 찾아가 보고 진짜 사주 보는 사람들 소개받아 가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논의를 했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황당해 하셨고 그 다음에는 반쯤 포기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새애기가 고집 부린다며. 어쩌겠니? 네가 새애기 따라갈 거야? 거기 가서 셔터맨 하게? 그리고 목포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다니면 승진은 영영 물 건너가는 거라며. 네가 그랬잖아. 승진 못하면 그냥 2, 3년 안에 이직해야 된다고. 그럴 거야? 진퇴의 양난이 따로 없더라고요. 한원 수 없이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의 지방 발령을 수락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로서도 2달을 넘게 기다려줬으니 많이 배려해 준 거죠. 결국 저희 부부는 일산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동으로 남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말에는 서로 일을 정리하고 일산으로 와서 만나기로 했고 주중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도 모르는 친구놈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부부가 왜 부부인 줄 알아? 부쩍 가까워지는 순간 부정 탄다 해서 부부야. 너 생각해봐라. 산 같은 데 가서 중년 남녀가 지나치게 다정하다? 그거 불륜이야. 부부는 멀찍이 떨어져서 한 사람은 꽃 보고 한 사람은 숲 보고 그러다가 왜 안 오냐고 짜증내고 그게 부부라니까. 너희 부부 잘 살 거야. 야, 한창 깨 쏟아질 신혼에 벌써부터 생리별이니 얼마나 이 애틋함이 오래가겠냐. 아주 10년, 20년 신혼처럼 살겠구나. 위로인지 놀리는 말인지도 헷갈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켠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안 보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안 봐서 더 애틋한 관계도 있으니 우리도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주말 부부 2개월 만에 완전히 깨닫고 말았어요. 저의 오랜 고민이 악수였음을 아내건 저건 둘 중 하나는 커리어를 포기하고라도 붙어 있었어야 했음을 깨달은 거죠. 제일 처음 삐걱인 건 아내의 임신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일산으로 무리해서 이사를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서울보다 일산이 낫다고 우기는 아내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지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딩크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얼추 세워져 있었거든요. 어차피 지방에 천년만년 있을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뒤에 아내가 임신하면 그 핑계로 올라올 밑밥을 까는 중이었습니다.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으니 올라와야 할 수도 있다고 상사에게도 슬그머니 얘기를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어떻게든 아이 갖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아내 모르게 보약도 짓고 자양강장 식품도 회사로 주문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딩크라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를 멍하게 바라봤더니 글쎄 이러더라고요. 아니, 일도 너무 재밌고 내 삶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데 아이 낳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 난 그냥 내 삶에 좀 더 충실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니, 그러면 결혼을 왜 했어? 우리가 연애가 아닌 결혼을 택한 건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가 되고 함께 가족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그냥 연애나 계속하면 되지. 뭐하러 결혼을 해서 3군데 집 가지고 이렇게 살아? 어머,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은 사랑하니까 한 거지. 그게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무슨 증명 과정이라도 돼? 그러면 당신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애 낳는 용도로 데리고 온 뭐 그런 거야? 그건 억지지. 너도 아이 생각 없었던 거 아니잖아. 아이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일산으로 부득불 옮겨놓고 이제 와서 뭐 딩크? 바뀌니까 생각 아니야? 그리고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뭔가 의논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발끈하면 나 당신이랑 무슨 대화를 해? 아, 됐어 진짜. 주말 부부 2달째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함께 밥을 먹다 저희는 아이 문제로 엄청 싸웠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이 정도로 싸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화가 많이 났고 억울하기로 따지면 제가 더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귀한 주말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글쎄 짐을 꾸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나 강원도 갈 거야. 이런 기분으로 주말 망치고 싶지 않아. 뭐? 당신 지난주에도 행사 있다고 안 왔어.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말다툼 좀 했다고 이 시간에 강원도를 간다는 거야?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렇게 2주 만에 만난 아내는 제 얼굴을 본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내는 눈에 띄게 대면대면해졌어요. 서로 얼굴 안 보고 통화를 할 때는 그나마 티가 덜 나고 평소와 별다르지 않은데 만나면 티가 확 나더라고요. 하긴 자주 볼 수나 있나요? 한 주 건너 한 번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잔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 온다고 하고 그나마 와서도 다른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의 대부분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부르는 곳 많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한 번씩 밥 먹자고도 하고 친구들 호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부부인데다 신혼이니 아내와 시간 보낼 거라고 다 거절하는데 아내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1박 2일도 온전히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토요일 점심부터 일요일 점심 정도까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나절은 친구 만난다고 훅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뭐라 꺼내지 않으니 아내도 별말 없었거든요. 각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표면적으로는 예전의 관계를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주말 부부 생활한 지도 6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던 어느 주말 아내가 어김없이 또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요. 이제는 서운한 시기도 지나서 그냥 그러려니 알았다 하고 집에 있는데 영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 나라고 못 나갈 거 뭐냐 싶어 저도 근처 백화점이나 가서 구경이라도 하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라, 아내가 분명 미연이랑 교회 드라이브 가서 핫한 레스토랑 갈 거라고 했거든요. 그 미연이라는 친구가 백화점에서 자기 남편이랑 옷을 고르고 있는 거 있죠. 아내가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다 저랑 연애를 그래도 몇 년 해서 대부분의 친구 얼굴들을 압니다. 아내 친구들도 저 잘 알고 미연이란 친구는 목포도 한번 내려와서 그 남편이랑 제가 술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한눈에 알아본 거죠. 여기서 만나네요. 어머, 혼자서 뭐 하세요? 주말 부부가 주말에라도 붙어 있어야지. 집사람 미연 씨 만난다고 나갔는데 안 만났어요? 에? 우리 안 본 지 몇 주 됐는데? 난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내가 끼면 부부 사이 애틋한 시간 방해할까봐 아예 보자고 안 하죠. 맞아. 당신 마지막으로 만난 게 한 반년 전? 강원도 가기 전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오히려 저희가 목포 한번 내려가는 바람에 내가 내 친구보다 친구 남편을 더 자주 본다 했었는데 왜요? 저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순간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긁적이며 대충 얼버무렸더니 눈치 빠른 미연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이 우리나라에만 한 1,000만 명은 있을걸요? 걔 회사 동료 중에도 있어요. 최미연. 둘이 잘 놀았으니까 그 사람 만나러 나갔나 보네요. 네, 그런가 봐요. 제가 이따 물어보죠 뭐. 그렇게 미연 씨와 헤어지고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촉이 좀 이상했거든요.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했죠. 이번에도 안 받더라고요. 살짝 오기가 나서 받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60통이 넘는 전화를 한 후 저는 찹찹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한 2시간 정도 뒤에 아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야? 부재중 통화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오늘 미연 씨 만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왜? 미연 씨랑 뭐 했는데? 걔 신상 레스토랑 메뉴 부시는 거 좋아하잖아. 둘이 신상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수다 떨었지. 하도 시끄러워서 전화 온 줄도 몰랐고. 그래, 미연 씨 자기 남편이랑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던데? 어? 아, 그 미연이? 나 오늘 그 미연이 만난 거 아니고 미연이 만났다니까? 레스토랑 신메뉴 뿌시기 좋아하는 건 미연 씨잖아. 그런 친구가 미현이라는 이름으로 또 있어? 누군데? 내가 모르는 당신 친구가 있어? 아, 있어. 강원도 가서 사귄 친구인데 나랑 잘 맞아. 마침 주말에 친척집 온다고 왔다길래 같이 식사한 거야. 전화기 밖에 아내는 뭔가 살짝 당황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허둥거리며 전화 끊고 나중에 말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뭐라고 묻거나 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미현이라는 친구에 대해 줄줄이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아, 사진이나 좀 보자. 대체 무슨 메뉴를 그렇게 먹었는지. 어? 없어. 사진 찍을 새도 없이 막 먹었네. 당신이?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찍어서 SNS에 올리는 당신이 신메뉴 사진을 안 찍었다고? 나 요즘에 그런 거 안 해. 나이가 몇인데. 그나저나 우리 간만에 로맨틱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어때? 우리 요즘 너무 격조했잖아. 어? 아내는 갑자기 애교를 살살 부리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이후 서너 번의 주말은 안 해도 뭔가 반성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조심하는 건지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로도 친구들 이제 만날 만큼 만났으니 저랑 오롯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원하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던 그때 역시나 반전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주 주말은 제가 오히려 일이 있어 토요일날 저녁 늦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는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내고 집에 미리 올라와 있었고요. 제가 워낙 늦게 도착을 해서 그런지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씻고 어쩌고 하면 그 소리 때문에 깰 것 같아서 평소 잘 쓰지 않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이게 저희 집이 주택이잖아요.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타운하우스 단지 안에 조성된 주택이라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일단 대문을 열면 바로 왼쪽으로 차고와 연결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 들어오면 지상이지만 집 구조상은 지하인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차고와 연결된 문으로 가지 않고 대문 열자마자 눈앞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작은 마당이 있거든요. 진짜 집 대문은 그 마당과 연결된 곳에 있는 거죠. 즉, 집의 높이는 2층 집인데 사실상은 지하와 1층으로 된 집입니다. 보통 제가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 계단 올라 마당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고에 주차를 하고 지하 공간을 통해 올라가죠. 거기에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아내가 깰까봐 거기서 씻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으려던 찰나 저는 몹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면대도 아닌 샤워실, 그것도 바깥쪽으로 나 있는 작은 환기창이 있는 그 창문턱에 면도기가 있더라고요. 낡은 면도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냥 방치된 게 아니라 누가 얼마 전까지 쓰던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오래되었을 뿐 손길이 가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하실 화장실에 이 면도기 있던데 이거 뭐야? 몰라. 면도기는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여기 이사 오고 얼마 동안 당신이 그 화장실 많이 썼잖아. 그때 쓰다가 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쓰던 브랜드 아닌데? 뭐래. 당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막 섞어서 쓰더만. 쇼핑 가서도 그달의 핫딜 제일 싼 거 골라오잖아.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고. 싼 거 자주 갈아서 쓰는 게 낫다고. 당신 아니면 거기서 누가 면도기를 써? 내 건가? 아니, 나 이 브랜드는 내가 써본 적이 없는데. 무심하게 대답하는 아내를 보며 오히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찔하거나 했으면 오히려 마음이 한쪽 방향으로 흘렀을 텐데 아내가 너무 평온하니 오히려 이상했고요. 아내가 원래 진짜 억울하면 방방 뛰고 펄펄 뛰고 흥분하고 난리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뭔가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얼음처럼 차갑게 냉정해지는 타입입니다. 면도기를 들이밀었는데 진짜 억울하면 저한테 분명 물건 아무데나 둔다고 난리쳤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어깨 한번 으쓱하는 게 영 찜찜했어요. 저는 회사에 조용히 월요일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아내가 강원도로 떠나는 것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더 집에 머물고 월요일 오전에 집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서야 다시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아니기를 바랬지만 제 모든 촉이 우주의 기운을 담아 의심하라고 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목요일 오전 제 집을 돌아다니는 낯선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면 속의 남자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너무 자연스럽게 굴더라고요. 냉장고도 익숙하게 열어서 요리를 해먹고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건 영락없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그 집을 잘 아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제가 그 집이 특이한 구조의 타운하우스라고 했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이면 무조건 헷갈리는 지점이 몇 개 있습니다. 누구나 미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미닫이가 아니라 여닫이 문이고요. 모두가 아래로 내리지만 위로 올려야 하는 창문도 있습니다. 특히 인덕션 스위치는 겉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아래를 툭 쳐야 스륵 스위치가 있는 패널이 나오거든요.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남자는 모든 것을 익숙하게 다루더라고요. 확신했죠. 저 집에 한두 번 드나든 게 아니구나. 저 남자가 내 아내의 도화살 증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바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산 집으로 차를 몰며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어디야? 어디긴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당신 왜 그래? 미쳤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긴. 지금 강원... 한 번 더 기회 준다. 솔직하게 말해. 그러자 아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전 중에 다 정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정신없는데 왜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는 거였죠. 너 일산에 있는 거 다 알아. 저는 더 이상 말 섞기도 귀찮아서 훅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일산에 있는 거 안다고. 자, 다시 물어볼게. 너 지금 어디 있어? 진짜 당신 왜 그래? 내가 왜 일산에 있어? 어제 나 차 타고 가는 거 당신이 배웅했잖아. 왜? 당신 혹시 일산이야? 안 내려갔어? 나 닮은 사람이라도 봤어? 그 후로도 아내는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듣는 것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미 증거는 있고 달려가 직접 대면해서 따져 물으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그때부터 안달이 난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 성격상 자기가 당당하면 절대 전화 안 하고 나중에 저를 아주 대역죄인 취급하며 잡돌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몇 통이고 전화를 하는 걸 보니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는 거였죠. 왜? 이제 솔직하게 말할 마음이 들었어? 아니, 뭘 솔직해. 뭐 지금 영상통화라도 해서 주변에 산이라도 보여줘야 돼?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 무슨 오해를 했길래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 너 진짜 뻔뻔하다. 그래, 증거라고 했지? 내가 증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너 일산에 있는 증거도 있고 네가 남자랑 있다는 증거도 있어. 그거 그냥 내가 장인 장모한테 먼저 보내?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나서 여전히 사이 보면 혀부터 차는 그분들한테 보내봐? 자기 부모 얘기가 나오자 아내는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아내의 부모, 즉 제 장인 장모는 저희 부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피차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었는데 제가 훅 건드리다 못해 아예 끄집어낸 거죠.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양쪽 집 모두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관상을 보며 도화살 있네, 배신 때릴 상이네 해서 저랑 한바탕 했잖아요. 그건 솔직히 저희 가족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 아내가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철저하게 입단속도 하고 막았으니까요. 헌데 아내 쪽에서 한 반대는 저를 앞에 두고 면박을 주듯 했던 거라 저희 부부에게는 둘 다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면목이 없어서 상처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잘난 것 없이 쓰잘데기 없는 놈이 세상 제일 예쁜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다는 말이요. 장모님은 키도 작고 몸매도 별로인데다 아무리 좋게 말해줘도 귀엽다는 말조차 안 나오는 못생긴 분입니다. 평생 본인도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어쩌다 인형처럼 예쁜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대리 만족이 엄청났죠. 그런 딸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 남자가 돈이라도 많으면 상쇄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니 더 펄펄 뛰었던 거죠. 사실 일산으로 이사를 한 것도 아내의 고집대로 지방 발령을 수긍했던 것도 장모님 영향도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자기 딸 앞길 막는 방지턱 취급을 하길래 그 입을 좀 막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 장모에게 아내의 불륜 증거를 들이미는 건 저한테는 나름 카타르시스가 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기 엄마에게 자랑스럽기만 한 딸이었던 아내에게는 죽을 맛인 제안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무슨 말을 해도 발뺌을 하던 아내가 장인 장모 얘기와 증거 있다는 말에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가 팍 죽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기,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이 돌아서. 근데 많이 깊은 관계는 아니야. 땡, 머릿속에서 징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쫓아 올라가 두 인간 멱살을 잡고 뒤 흔들고 싶었지만 그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확인 녹화하고 있는 홈캠 안에 그 남자가 속옷만 입고 안방과 거실을 드나드는 게 찍혀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증거야 되겠지만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남자만 찍혀 있고 아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둘이 같이 있는 거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텐데 남자만 보이니 아내는 밖에 나가 있는 거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방에도 캠을 설치하는 건데 그걸 안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은 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2시간 정도면 도착하니 거기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일단 아내에게 진술을 받아내건 고백을 받아내건
이실직고를 받아내건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포에서 일산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 줄 그날 처음 알았지 뭐예요. 진짜 심정적으로는 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았습니다. 휘발유 대신 제 분노를 연료 삼아 차가 굴러간 느낌이랄까요. 카페로 갔더니 이미 아내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앞에는 벌써 몇 잔 갖다 마신 듯 물컵과 비어버린 커피잔이 수북했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다짜고짜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녹음은 켜둔 상태였죠. 언제부터야? 진짜 얼마 안 됐어. 많이 심각한 관계도 아니고. 사실 요즘 삐걱이는 중이라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언제부터냐고. 일산 이사 오기 전 한 달쯤 전부터야. 뭐? 너 그러면 혹시 제대로 바람 한번 펴보겠다고 일산으로 이사 오자 한 거야? 제 질문에 아내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고개 숙임으로 부정도 하지 않았고요. 그제야 이사 올 무렵 느꼈던 이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보안실과 CCTV에 집착하던 사람이 남들이 자기 보는 거 싫다며 구석진 집을 고집했는지도 이해가 됐죠. 제가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왜 쌍수를 들며 지방 발령을 반겼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바람을 피우기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려던 거였죠. 제가 짐작했던 바를 아내에게 말하며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 일산으로 이사를 오자고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한테 그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한테 주섬주섬 이실직고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남녀공학이었잖아. 같은 반이었던 친구야. 내가 고등학교 이후에 일산을 떠나서 이사하고 한동안 못 만났다가 최근에 동창회에서 만나게 됐거든. 근데 얘가 술 한잔 하더니 갑자기 고등학교 때 자기가 날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끔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그때부터였어. 한 번, 두 번 밥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조금씩 서로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 근데 난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걔는 일산에서 혼자 살면서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 얘기를 듣는데 점점 점입가경, 기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숨 푹 쉬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그래서 그 남자 쫓아 일산으로 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역시나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긴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저한테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하겠죠. 아내가 털어놓은 바에 의하면 오히려 상황은 간단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상대인 남자가 일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랑 좀 더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이곳으로 이사 오자고 고집을 피운 거였어요. 게다가 아내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도 제가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한 거잖아요. 아예 대놓고 그 남자와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듯 놀아제낄 요량이었던 거죠. 모든 얘기를 듣고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건 아내의 지방 발령이었어요. 분명 지난 몇 달간 아내는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고 회사 일도 계속 해왔거든요. 그것까지 거짓말이라면 진짜 소름 돋는 거여서 제가 한숨 푹 쉬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된 거야? 회사 다니는 것도 다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회사에서 마침 비용 절감으로 연봉 좀 깎는 대신에 재택근무 신청자 받았거든. 재택근무 신청했어. 그래서 생활비는 전과 다르지 않게 줄 수 있었던 거야. 대신 내 용돈이 좀 줄긴 했지만 그것까진 내가 굳이 당신한테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셨구만. 그래서 그 놈은 노냐?
그 사람도 재택근무해. 근데 나 지금 이런 말 하는 것도 너무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긴 한데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제야 아차 싶었어. 서로 너무 다르고 안 맞고 힘들어서. 당신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걔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귀하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정리하려고 했어. 당신 진짜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그 인간이랑 있다 보니 내가 귀한 걸 알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 사정을 설명하는 건 말이죠. 그동안 아내는 늘 저한테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싫은 얘기는 안 듣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기 말이 진리고 법인사렴이었는데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 말을 할 줄 알긴 하더라고요. 바람이나 대차게 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구나라는 허탈함도 잠시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오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미래도 아이도 다 포기하고 일까지 줄여가며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이 여자의 어릿광대였던 거죠. 더 화가 난 건 과학적이진 않지만 이미 엄마가 이런 상황에 대한 충고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듣고 결국 이 지경으로 만든 제 자신에 대한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지옥불 거지굴속 같더라고요. 듣다 보니 더 어이가 없네. 너 그러면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내 집에서 그놈이랑 뒹굴었냐? 그래서 집까지 끌어들였어? 왜? 그놈 집은 불편했어? 야, 그것까지는 정말 예의가 아니지 않냐? 바람을 피워도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야지. 용서할 마음이라도 생기고 넘어갈 줄 아는 아량이라도 생기지. 집까지 끌어들여서 내 집에서 걔가 빤스 바람으로 돌아다니게 하는 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아내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운 건 맞고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그 남자 집에 가서 일을 해왔던 건 맞대요. 거기서 주중에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주말이면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가 같이 사는 그 집에는 들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집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겠어? 나 절대 집으로 들인 적은 없어. 딱 잡아떼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사실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희망의 끈이 뚝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들어주고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또 순식간에 거짓말로 태세를 바꾸는가 싶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왜 계속 거짓말을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바람핀 거 인정하고 누구인지도 다 얘기한 마당에 쓸데없이 거짓말을 왜 하냐 했습니다. 나는 내 패 다 깠어. 나도 사실 다 말하고 납작 엎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안다고. 근데 그건 진짜 억울해. 절대 아니야. 당신이 왜 그런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 앞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여전히 제 집에서 빤스바람으로 소파에 벌러덩 누워 사타구니를 득득 긁으며 TV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걸 보고도 나한테 남자를 집에 들인 적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증거가 뚜렷한데?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집이야? 아내는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을 내동댕이 치며 버럭하더라고요. 이 남자 아니야. 이 사람 뭔데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어? 순간 제가 다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 허라, 이건 진짜로 놀라고 공포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그제야 이거는 아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본 얼굴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바람핀 남자 얼굴이며 인적사항 다 말해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절대 아니야.
나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뭐야? 대체 이거 무슨 상황이야? 혹시 당신 나 바람핀 거 내가 이실직고 안 할까 봐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한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다 솔직하게 말했잖아.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이런 짓 하는 거냐고. 아내의 표정을 보니 아내는 진심이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얼른 경찰에 전화를 하고 저도 아내와 함께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정말로 놀라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제 집에 있는 그 남자, 진짜로 저희 둘 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그 사람의 정체였어요. 저희가 그 집을 살 때 전 주인이 굉장히 나이 드신 노인분이셨거든요. 아내분과 함께 타운하우스에 사는 게 꿈이어서 그 집을 오랜 시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3년 정도 살았을 때 자녀분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결국 집 정리해서 사고 난 것 좀 해결하고 당신들은 요양병원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집 개업할 때도 주변의 마당이며 마당 한켠에 마련한 개인 창고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서운해 하셨고요. 마치 오랜 연인과 이별하듯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닌 그 남자가 전 집주인의 아들이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온 건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 웃긴 건 경찰과 들이닥친 저희 부부를 보고 그 사람이 빤스 바람으로 무릎 꿇고 용서부터 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냉장고 음식 많이 먹어서 미안하고 전기 써서 미안하고 이러고 있어서 미안하다고요. 아니 도망이라도 가던가 아니면 반항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무작정 비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황당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나중에 전해준 얘기는 너무 어이없고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사기 횡령죄로 잠시 감옥에 가 있었나 봐요. 복역을 하고 딱 나왔는데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신 상태고 당장 의지할 곳도 없어서 한동안 노숙을 했다네요. 그러다 흘러들듯 자기가 예전에 살던 집을 보러 왔던 겁니다. 저희가 한번 바쁘게 서로 지방 내려가면서 아마 대문을 덜 닫은 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슬그머니 들어와 차고를 통해 지하실도 가고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지내기도 했대요. 저희 부부가 주말에만 온다는 것을 안 후로는 주중에는 집까지 들어가서 지냈던 거죠. 사실 대문만 잠그고 집 문은 잘 안 잠그고 살거든요. 어차피 대문 잠그면 밖에 사람들은 출입을 못하니 말입니다. 그게 화근이었던 거죠. 사방이 열려 있으니 자유롭게 다니며 주중에는 마음껏 집을 누리고 주말에는 창고에서 쥐 죽은 듯 살았던 겁니다. 둘 다 외출을 하거나 잠들면 그제야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을 몰래 쓰곤 했다네요. 나름 그 사람의 원칙이 있었던 게 딱 창고, 거실, 부엌, 그리고 지하에 있는 화장실만 드나들었대요. 저희 드레스룸이나 안방은 아예 얼씬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찍은 영상에도 부엌과 거실에서만 머무르는 게 찍혔으니 거짓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아내는 몹시 억울해했습니다. 제발 저려 사실을 다 털어놓은 셈이니까요. 어쨌건 전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는 힘들다는 생각에 이혼을 당행했습니다. 내연남과 아내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아냈고 집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일산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 집을 유지할 이유도 없죠. 안 그래도 목포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아예 목포로 이주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집에서 무단 숙식을 했던 전 집주인의 아들은 선처를 해주기로 했어요. 덕분에 아내의 외도를 잡기도 했고 냉장고 음식 외에는 건드린 바가 없어 굳이 징벌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도 그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별말 안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관상은 과학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그 말을 좀 귀담아 들어보려 생각 중입니다. 뒤통수 칠 것 같다는 말과 도화살 있다는 엄마의 말이 모두 맞아떨어진 마당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단 침입한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엄마가 이러셨거든요. 누적된 복이 없어 그렇지 악한 사람은 아니네. 본인 기운이 약해서 복이 쌓이지 않고 흘러서 늘 억울할 관상이야. 얘 용서해줘라. 너한테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다. 안 그래도 선처를 고민하던 마당에 엄마까지 그리 말씀하시니 안 해줄 이유가 없었죠.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일이지만 참 아득하고 긴 꿈을 꾼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